4, 50명 정도 만난 것 같습니다. 직업은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 어떤 캐시플로우를 만들었는지 스토리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지치지 않나요? 그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돈 버는 게 재밌다. 네. 결론적으로 재밌는 거네요. 그분들은 그게 돈 버는 것 자체가. 그분이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것도 하나의 게임이라고 그분은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옆집 부자영의 데니입니다. 오늘은 자산가 분이 아니고 자산가 분들을 많이 만나는 자산가 분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 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금융권에 16년 정도 현직에 있었고 국민연금이나 군인공제회, 기금운용본부 이런 데에 좀 주식 직접 운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계 운용사 베스트 애널리스트 연속 4년 해서 총 애널리스트 5년 하면서 스몰캡 애널리스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자산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요즘에 인터뷰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산가를 많이 만나보신 브라이언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자산가를 많이 만난다고 하셨는데 어떤 위주의 분들을 많이 만나셨는지 그리고 몇 명 정도 만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한 10억대에서 50억은 2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50억 이상은 한 10명, 그리고 한 2, 30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4, 5명 정도에서 한 4, 50명 정도 만난 것 같습니다. 지금 만나셨다는 게 뭐 그냥 저희가 차 마시거나 밥 먹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일을 좀 같이 했다라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분들을 보면서 이제 특성이 어떤지 저희가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주식도 하시고, 채권도 하시고, 코인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해외 주식, 해외 채권, 그 다음에 해외 부동산. 당연히 법인도 만들어서 회사도 직접 운영하고 계시고요. 다양하죠. 직업은 밝힐 수는 없습니다. 직업을 밝히면 난리가 나니까. 네, 금융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실물 자산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두 가지 다 한다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의 나이대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보통 30대 후반에서 이제 많게는 60대까지 있으십니다. 이제 실제 저희가 실생활에서 만나셨던 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는 대부분 연령대는 그래도 평균 나이로 보면 한 40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40대에서 50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 어렸을 때 일을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결국에 일을 계속 하던 상황에서 이제 40대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자산 형성 시기라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좀 해보면 되겠네요. 성공하신 분 중에 한 지금 2, 300억 정도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2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30대까지 월 소득 한 2, 3천만 원 꾸준히 버셨고요. 네. 주식으로 번 게 아니고요. 그렇게 버시다가 40대에 부동산을 사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산 가치가 한 150억 정도 되고. 네. 계속 꾸준히 기본적으로 버는 소득을 더 올리시죠. 올리셔서 3천, 4천 올리고, 이제 건물에서 나오는 부동산 임대 소득 나오고, 해서 또 땅을 사고, 그래서 또 건물 올리고. 그렇게 해서 부를 이루신 분도 있으시고요. 미국에서 계신 분도 한 분 계신데요. 미국에서 이제 열심히 생활하고, 미국에서 돈 번 걸 가지고 한국에다가 땅을 사서, 그 땅에 이제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버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도 있으신데요. 기본 자금은 한 3억 정도 됐는데, 꾸준히 이제 버시죠. 많게 벌 때는 100% 넘게 벌 때도 있고, 적게는 50% 버는데, 이렇게 꾸준히 벌다 보시니까 나중에는 한 4, 50억 되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노력은 엄청 하십니다. 네. 그러면 아까 뭐 주식하시던 분을 좀 예를 들어서 좀 여쭤보면 네. 보통 저희가 이제 대박 종목 뭐 이런 거를 많이 쫓아가잖아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어떤 유튜브나 이런 것들 좀 활용하고 아니면 어떤 블로그나 요즘에 블로그 잘 돼 있으니까 네. 그거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서 내가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요즘은 또 안 그러신 분들도 많지만 네. 그러면은 아까 주식으로 꾸준히 번다는 그분의 어떤 주식 투자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산업의 흐름을 먼저 보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내가 이 변화에 맞춰서 어떤 종목을 피킹할 건지를 연구하시는 거죠.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좋다고 한다고 하면은 반도체에 대한 프로세스를 알게 되고 그 프로세스가 지금 어느 쪽이 가장 좋게 움직이는지 체크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쭉 피킹을 해서 거기서 향후에 좀 성장성이 있을 것 같은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놓고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리시다가 이제 수익 나면은 그걸 정리해서 또 다른 걸로 또 이제 피킹을 하고 그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번, 6번, 탐방은 그만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이제 분석하고 그렇게 하셔서 수익을 내고 있으십니다.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공부야 뭐 사실 처음 주식을 접하는 분들도 다 요즘에 공부하고 투자하지 그냥 막
하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분들과 다른 거는 어떤 걸까요? 들어가는 인풋 시간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방법의 노하우가 좀 다른 걸까요? 인풋 시간이 아마 남들보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은 뭐 거의 다 전업 투자자시니까 자기가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걸 놓쳤는지 또 피드백도 하고 하면서 이제 계속 연구하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는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을까 궁금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사실 그분들의 노하우를 저도 좀 지금은 파악하기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 아마 옆에 계시면서 여러 명을 만나셨잖아요. 적게는 네네. 뭐 50명부터 100명까지 만나셨다고 했는데 그럼 그분들의 노하우가 각각 다 틀린 거네요. 공통점은 없나요? 공통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열심히 공부한다가 근면성실한. 근면성실한 거죠. 저도 직장 생활을 16년 동안이나 했지만 엄청 열심히 일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노하우가 조금 생기긴 했습니다. 직장 생활의 노하우가. 네. 근데 그분들은 직장 생활을 그러면 하셨던 분도 있다고 했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했지만 네네. 그럼 직장 생활 하면서 병행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처음부터 전업 투자를 하신 건가요? 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직장 생활 하셨다가 이제 목돈 한 1억을 만들어서 네. 이제 차근차근 벌다가 이제 주식만 해야겠다 해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은 캐시플로우가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거냐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으면 그걸 맞춰서 또 이제 진짜 실제로 법인을 세우고 실제 투자를 하고 그걸 전념을 합니다. 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투자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분들하고 뭐가 좀 다른 건지 그게 좀 확연히 다 와닿진 않거든요, 사실. 그분들은 이제 본업은 당연히 돈을 그렇게 벌려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욜로족들한테는 얻어맞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끝나고 자기 이제 직장 생활 끝나고도 또 새로운 일을 또 하시는 겁니다. 일이 본업이 끝나고 나서 또 그거를 네. 계속 한다는 거죠. 네. 뭐 주말 이럴 때도 주말도 일하십니다. 주말도 일하시는 거고 그렇게 24시간 일하다 보면 좀 지치지 않나요? 그분들? 저도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일하면 뭐 몸이 망가지거나 뭐 나의 정신적인 부분이 좀 후퇴되거나 아니면 이러다가 나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돈 버는 게 재밌다. 라는 게 그분들의 논리입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도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나이 이제 40, 50대에 넘어가시고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이니까 자산 잔고장에 늘어나는 그 플러스 수익 금액이 너무 자기한테 카타르시스가 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네, 저도 그걸 느끼진 못했는데 어쨌든 감정적으로는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종합해보면 여러 가지 자산가들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한 가지 원칙은 없다. 하지만 저희가 근면성실하고 자기 일이 끝나고서도 무조건 공부에 투여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듣고 주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없다는 걸 느꼈고요.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월에 2천만 원, 3천만 원 버신 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좀 생겼거든요. 자영업을 하든 어떤 일반 직장인을 하든 월 2, 3천만 원이면 연봉이 3억이라는 얘기거든요. 사회 전후로 3억 이상은 받아야 네. 월에 2천이 나옵니다. 네네. 세후로 봤을 때. 네네네. 저도 연봉이 2억 비스무리하게 받아본 적이 있지만 실수령액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샐러리맨 연봉 1억 하면은 성공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뉴스 났더라고요. 4대 대기업 중에 연봉 1억 넘는 사람이 뭐 몇십만 명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1억을 넘게 해도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실제로 지금 월에 2, 3천이라는 건 그게 지금이 아니고 예전부터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그런 어떤 캐시플로우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대부분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나 이제 사장이야. 그러니까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말한 건 이제 월 한 2, 3천만 원씩 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사업체를 내든 뭐 법인을 내든 나는 사장이고 밑에 직원들 두고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만난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가 더 많이 일을 합니다. 직원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오는 수익이 당연히 더 많이 생기게 되고요. 예를 들면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뭐 2, 300으로 시작해서 또 많게는 뭐 500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500만 원 직원을 하나 쓰면 당연히 자기가 나가는 비용이 500만 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서 몇 배는 매출액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더 열심히 일하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버는 과정에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프로세스 과정에서 내가 돈이 새는 게 어디 있느냐 라는 걸 잘 체크합니다. 그분들은. 네. 그거에서 성패가 가는다고 합니다. 이제 하시면서 내가 이거를 욕심내서 더 하다가 매출액 올리려다 보면은 당연히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게 더 부풀어지고 이러다가 뭐 재고 자산이 쌓이면
당연히 이제 그게 또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돈을 이제 처음에 어느 정도 버시게 되고요. 그리고 저한테 한번 하소연했던 분들도 있으신데 제가 뭐 한 2, 3천 원 버시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으세요? 그냥 좀 쉬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2, 3천 원 벌기 위해서 매일 일한 거 아세요?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한 적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듣는 순간 매일이라면 주말도 일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분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나는 목표를 매출액을 30억 달성할 때까지 쉬지 않겠다라는 노력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목표 설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매출액을 늘리는 타겟을 열심히 하되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순이익단에 오기 전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비용들, 뭐 영업의 비용, 그다음에 판관비, 원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분차분 분석을 스스로 하신다는 거죠. 그게 외부 컨설팅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판가름 난다고 합니다. 그분도 다른 업체들 많이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는 성공했고 다른 업체들은 다 망했다고 합니다. 그게 왜냐면 이제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이제 원가 관리를 못 하는 거죠. 이게 잘 되겠지 했는데 그게 이제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그 제가 아는 어떤 업계 회장님이 계신데 그 회장님과 모임을 좀 제가 하는 게 있는데 최근에 봤던 분들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좀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이 스타트업이 아니거든요. 거의 중소기업, 소기업 이상 되는 매출액이 몇백억 되는 분들이었는데 똑같은 솔루션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제 코로나 때 회사가 엄청 잘 된 거예요. 매출액이 100%, 200%가 나오니까 그 2년 동안 100% 성장한 게 이제 우리 회사의 성장력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도 100% 나오겠지 하면서 인력을 똑같이 뽑아놨거든요. 올해 뭐 10건의 신규 바이어를 찾았으면 내년에도 신규 10개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물론 목표는 그렇게 정해야죠. 네네네. 하지만 인력과 매출액은 그렇게 회사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인력 같은 경우는 고정비고 매출액은 사실 변동이잖아요. 고객들이 하나라도 이탈하면 매출액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 모임에 오셨던 스타트업 대표들이 회사가 거의 월급 주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대표님이 영업이 아니고 돈만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만 만나서 돈만 구하러 다니는데 제가 볼 때 그 정도까지 가면 이미 회사는 한 50% 이상은 빠그러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연락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제가 딱 그런 경험이 있어서 결국은 성공하신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겨내신 거죠. 잘 될 때 그러면 한 번 더 뒤를 돌아봐야겠네요. 사업을 하시거나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회사를 운영할 때 아니면 자산가가 되기 위한 길목에 있는 분들은 꼭 본인의 비용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었겠네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본업이 중요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상상력이 좀 풍부하시고요.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게 뭐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상상력. 이제 내가 어떻게 이걸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돈을 어떻게 벌 거냐. 뭐 실패한 것도 많이 봤습니다. 투자했는데 망한 것도 봤고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가 결국 거기서 이제 생기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분들은 그냥 무조건 된다. 일단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어떤 돈을 버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이런 게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지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리스크는 항상 따르죠. 예. 저희가 보면은 보통 투자를 많이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뭐 투자업을 대학생 때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잃는 게 싫었거든요. 뭐 돈이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주식 투자하려면 그래도 기본 종잣돈은 한 2, 3천 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으니까 학생 때 2, 3천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과외비로 많이 벌었는데 돈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드는 생각들이 이제 나중에 돈을 모아서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보면은 종잣돈 얼마로 주식으로 잠깐 불리면 그걸로 바로 또 캐시플로우화 시키는 그런 것들 노하우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캐시플로우 만드는 방법은 1억은 일단 모아야 됩니다. 네. 1,000만 원 갖고 벌기에는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억은 이제 먼저 모으면 투자를 해서 일정 부분 예를 들면 뭐 한 100%, 150% 나면 1억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50% 정도는 뭐 채권. 너무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한번 해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채권도 사고 그리고 이제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도 사고 거기서 좀 더 수익이 나오면은 요즘 뭐 공무주 펀드도 하니까 공무주 펀드도 좀 담고 다양하게 담아 놓으시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주식만 전량으로 하신 분들 중에는 3, 4억까지 가다가 다시 이제 거꾸러지고 이제 그런 게 좀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약간 분산으로 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시고 손해만 부분을 다른 걸로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안 좋을 때 투자해가지고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건 뭐 1억 시드머니 투자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거는 뭐 저축이 됐든 뭐 본인이 투자가 됐든 본업에서 해서 용돈을 모으든 어떻게든 1억을 모으는 게 중요하고, 1억이 넘어서면서부터 어떤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빼놓는다. 그걸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운용을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기 돈을 잘 지키는 포트폴리오가 강점인 것 같네요. 얘기를 들어보면. 네. 예, 자산 배분을 잘한다. 그냥 결국엔 뭐 연기금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연기금이 돈을 언제 버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언제 벌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실 것 저도 같긴 한데, 예. 연기금은 위기 때 돈을 많이 법니다. 아, 이게 뭐냐면 연기금의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이 다 채권이거든요. 채권 가격이 언제 급등하냐면 저희가 아는 IMF, 리먼 사태 때 40%씩 올라요. 그러면 주식으로 반토막 나도 그러면 30% 비중에서 15%가 날아가도 전체 자산은 플러스 10%가 되는 어떤 포트폴리오의 마법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통 연기금에서는 많이 교육을 시키고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큰 자금을 운용하는 분들은.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부자분들이 1억일 때부터도 이런 자산 관리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일단 생각은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주식만 계속 하시는 분이라도 언제든지 내가 돈을 벌면 빼고 다른 거를 운용할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주식만 하시는 게 아니라 1억 가지고 1억을 주식을 벌었을 때 나머지 5천만 원을 채권에 투자할 건지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할 건지 아니면 어떤 펀드에 넣을 건지에 대해서 네네.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아, 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합니다. 네. 단순히 뭘 강의를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노하우를 그분들이 습득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에 이제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 네.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은 역사 공부를 했습니다. 아, 역사 공부를 하시나요? 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역사가 어떠냐. 뭐 요즘에 유튜버들도 엄청 많으니까.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걸 대응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예전에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역사가 주식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전쟁. 전쟁부터 뭐 서양에 대한 역사를 이제 어떤 관계냐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하는 거죠. 전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의 모든 어떤 이벤트나 사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자산가분들은 모두 다 관심이 있고 자기만의 어떤 공부를 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공부를 계속 해놓는다, 이렇게 저희가. 심지어 반도체 관련된 논문도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 외국 논문을 보신다고요? 네. 왜냐면 공부를 해서 내가 완벽하게 알아야 아, 얘네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도 논문을 몇 개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핀테크 이런 거 할 때 논문 한 60개 정도 읽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왜냐면 나와 있는 자료들이 별로 없을 때 논문을 보통 많이 그쪽으로 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분석가 영역에서 이제 보통 보는 거고, 이제 자료를 쓰려다 보면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니까 논문을 여러 개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자산가분들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 그냥 애널리스트급에서 이제 보통 자료를 쓰기 위해 보는 논문의 깊이 있는 거랑 이제 역사, 사회적인 배경까지 이거를 다 보는 거를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주식 관련된 원서가 없을까, 바이블이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엔 사회 경제적으로 모두 다 연관되어 있고 어떤 기술의 헤게모니가 있는 것들까지 알기 위해서는 논문까지 뒤지는 분이 있었다. 네,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공한다. 이게 아마 그분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기본적으로 BTS가 어떻게 성공한지는 다 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뭐 그냥 놀면서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뭐 우리가 일방적인 대중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하고 제가 보는 부자들하고 성공한 거 보면 방식은 다르지만 일단 생각하는 건 비슷하다.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어떤 투자에 대해서 수익을 얻고 싶다 이제 질문을 드렸거든요. 주식 투자 시작하고 싶은데 어떤 투자의 기본서 같은 거 없냐.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좀 그런 거에 익숙해 있잖아요. 저도 한국에서만 계속 자랐기 때문에 보면은 뭐 초등학교 때 맨투맨 영어, 뭐 성문 기본 영어 하고 어떤 수학의 정석이나 이런 이제 그 책에서 기본기를 닦고 나중에 좀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알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자산가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떤 그런 정례화된 어떤 자료를 해서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파다 보다는 여러 분야를 관심을 두고 사회 견문을 넓히다 보면 결국엔 이게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관리 능력도 생긴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네, 내릴 수 투자 있어요. 쪽에서는 그렇게. 본인이 좀, 저는 동물적인 감각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까지는 상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좀 상상력이 좀 풍부하신 것 같네요, 자산가분들이. 저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 깜짝 놀란 거죠. 아, 이렇게까지도
하시는구나. 자기에 대해서 부족하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든 채워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희 첫 번째 편에 나왔던 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분은 주식만 하시던 분인데 얘기만 들으면 무조건 산대요. 사고서 이게 빠지든 오르든 그거에 대해서 알아본다 라고 하니까 자산가들의 노하우는 어떻게 보면은 딱 저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거는 어떤 정석적으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좀 각자 다르고 자기가 자산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편입하면서 관심을 높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공부나 어떤 상황 변화를 고민해 본다 라는 게 좀 더 맞겠네요. 단순히 뭐 공부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공부한다는 거는 제가 이제 쉽게 표현한 거고 네. 진짜 주식을 공부한다고 해서 제가 예를 들면은 지금 한 7, 80억 되시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스터디 모임이 한 3개 한 달에, 그 다음에 탐방 한 5번 갔다 오고, 물론 이제 그걸 했다는 거는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뭐 그 밖에 채널 같은 것들에서 또 소통을 많이 하고요. 그분이 인상적이었던 거는 주식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내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게임이라고 그분은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게임에 들어가는 참여가 쉽게 하는 거죠. 요즘 젊은 애들이 게임 좋아하잖아요. 근데 젊은 애들이 게임하는 거 보면은 막 10시간, 15시간 하거든요. 하루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많이 하는 그렇죠. 네. 근데 주식 공부는 10시간, 15시간 게임하듯이 한다. 요게 좀 굉장히 좋은 키워드 같네요. 네. 뭐 하루 얘기 들어보면 10시간은 기본 이상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것처럼 투자를 한다면 게임하듯이 게임에 인풋하는 우리가 시간처럼, 그러니까 재밌으신 거죠, 그분들. 그렇죠. 네. 재밌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재밌는 거네요, 그분들은. 그게 돈 버는 것 자체가. 상상력이 풍부해야 된다, 게임하듯이 돈 버는 게 재밌어야 된다. 이 두 개가 또 이분들의 핵심 경쟁력이 되겠네요. 그럼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또 한번 물어보면 2천만 원을 운이 좋게 이렇게 실제로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사실 5배, 10배 먹는 거는 주식으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통 2천만 원이 1억이나 2억이 됐을 때 일반인들은 다시 또 똑같은 금액을 다 투자해가지고 뭐 10억이 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막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그분들은 보통 시드가 작았을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하시는지. 기본적으로 이런 운영을 잘한다고 하죠. 포트폴리오 운영을 기가 막히게 하면 돼, 진짜. 그게 왜 그런가 보면은, 들은 얘기로는 계좌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 계좌 자산 관리를 한대요. 그러니까 내 돈이 5억이냐, 10억이냐, 15억이냐, 20억이냐, 뭐 100억이냐 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계좌를 관리해서 올해는 플러스를 낼 거냐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산가의 특징이 또 연단위로 항상 끊어서 네,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보통은 저희가 예를 들어 학생 때 이렇게 너 얼마 벌었어 하면은 100만 원 5배 벌었어 라고 하는데 기간이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부자들은 항상 기간을 끊어서 해요. 그렇죠. 올해 괜찮아? 올해 벌었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작년까지 한 건 다 리셋이에요. 올해 연초부터 투자 원금으로 시작해서 연간 얼마 벌었냐 이거를 맨날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말씀하신 자산가분들이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해보시고 이걸 언제 빼는 게 내가 조금 더 수익이 나더라라는 걸 몸소 겪어보면서 이제 늘려가고 하면서 이제 자산을 계속 올리는 거고, 주식이 1,000만 원으로 5억 된 사람은 있지만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벌었을 때 어떤 일정 부분 챙겨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사실 저희가 좀 배워봐야 될 점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자산을 키우고 돈을 버는 거를 굉장히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건물을 보통 상업용 부동산을 사시는 거죠? 실제 그걸로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좀 한계가.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상업용 부동산 사가지고 거기다 월세 주고 하는 거는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수단인 거지? 예, 그쵸. 예. 그걸 뭐 내가 그걸로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느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든 간에 그 가장 싼 땅을 가지고 그걸 건물을 올려서 거기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시는 거죠. 통으로 임대를 놔서 수익을 창출하시는 방법도 있고, 뭐 그거를 아니면 파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돈 버신 분들도 있고요. 방식은 뭐 다양하긴 하지만, 근데 예를 들면 뭐 5억짜리 사서 돈을 번다,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못해도 50억짜리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그 정도 이유기 전까지는 그걸 안 하시는 거죠. 따지고 보면. 예. 내가 이 토지를 당장 뭐 오늘 사가지고 뭐 1년 만에 판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그런 거잖아요. 상가 사놓고 이걸 그냥 1년, 2년 만에 뭐 팔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뭐 트레이딩도 아니고 부동산이. 사놓고 인제 수익 받다가 뭐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그냥 팔고 나오고. 근데 대부분의 일반인들도 사실은 뭐 딱지라든지 땅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사는데, 네. 실패하면 투기고 성공하면 투자고 약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지금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했던 제가 물려있는 거 몇 개 있는데 약간 그런 거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캐시플로우가 아무튼 좋습니다. 캐시플로우가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기 때문에 내가 기다릴 수 있다.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이제 캐시플로우도 계속 잘 불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유동성이 좋은 것들을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잘 활용하시는 거고요. 유동성이 좋지 않은 것들을 만약에 자산을 형성했다고 하면 당연히 내가 그 유동성을 대신할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그쵸. 예. 아, 근데 보통 저희가 뭐 일반 직장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본인의 월급이 있고 보통 집을 하나 사면은 그냥 캐시플로우가 거의 없잖아요, 여유가. 그렇죠, 네, 예, 네. 그냥 그거 하나 내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제 예를 들면은 학원을 하나 가지고 계셨던 분이 있는데 지금은 학원을 10개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주식도 한번 망해본 적도 있고요. 그때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데 이게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분들은 뭘 하나 한다 하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꼭 이루겠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얼마나 정신없이 살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일반 그냥 젊은 애들이 저도 이제 보면은 로또 사서 부자 되고 싶어요. 뭐 아니면 뭐 빨리 뭐 선물 옵션 해가지고 부자 되고 싶어요. 뭐 비트코인도 뭐 요즘은 선물 옵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자를 한 번에 뭐 1000만 원 갖다가 10억이 됐다 하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또 한번 번 거를 잘 지키는 거가 핵심 경쟁력이다라고 결론 한 줄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분들 성향상 얘기 들어보면 막 몰빵 이런 것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부동산만 몰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 하긴 하세요? 아. 기회가 있다 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이건 진짜 기회다. 생각하면 그때 한번 모험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이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안 하시고요. 그때는 이제 대부분 30대 후반, 뭐 40대, 6대 초반일 때는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했을 때 하고, 그게 이제 성공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당연히 더 돈이 돈을 버는 구조로 한 1억에서 10억까지 사람들이 사실 1억이 시드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1억에서 5억까지가 조금 어렵고 부자분한테 실제로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5억에서 10억까지 가는데 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근데 10억 이상부터는 좀 순덩순덩 벌린다고 하더라고요. 재테크 이런 거 많이 보면 10억을 막 모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렇죠. 네. 돈이 돈을 버는 구조로 하고 이런 자산 관리법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은 자기의 자산을 꾸준히 좀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라고 저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부자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또 특정하게 또 들어가면 부자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좀 듣는 걸로 하고요.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원래 제 지인이기도 했고 저희가 안 지가 벌써 뭐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서로 그냥 전화하고 그냥 뭐 만나서 저녁 먹고 술 먹고 할 때 얘기랑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흔적을 남기는 자리에서 하는 얘기랑은 확실히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이 배우고 아마 본인도 얘기하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가 왜 자산가가 되지 못했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자산가 분들을 보면서 좀 저희가 자산가가 되는 그날까지 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자산가 반열에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소득을 일단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주식으로 뭐 엄청 돈을 잘 벌고 이런 능력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소득을 어느 정도는 캐시플로우는 해야 된다는 쪽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자산가 가는 방향이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제 방법입니다. 노하우를 많이 그래서 습득하신 건 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가장 잘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기회가 된다면 이런 자산가 분들을 진짜 오프라인으로 모셔서 강의 같은 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뭐 만나보셔서 아시잖아요. 직접적인 사람 아니면 아예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넓히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궁금한 거를 전문가한테 알고 싶을 때 역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사 혹시 잘하는 사람 있어? 제 지인 중에 정치 쪽에 있는 좀 잘하는 분이 있어서 이제 소개도 해드리고 이랬거든요. 회사 대표님이 실제로 만나보셨어요. 그쪽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좀 더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자산가가 되는 그날까지 옆집 부자형의 데니였고요. 오늘 출연하신 도라이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